경찰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상황 정리가 안 됐으면 그 품속에 있던 5천만 원은 그냥 한순간에 같이 고스란히 그냥 그 사람들 몫이 될 뻔했어요. 네네. 무섭다. 이게 진짜 수법이 나날이 지난다는 얘기가 참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문자로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어. 나한테 돈 좀 보내줘. 뭐 이런 것도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나 봐. 이런 거를 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계획 짜시는 분이. 저 범죄는 저희 집은 절대 당하지 않아요. 왜요? 예. 저희 애들은 존댓말을 쓰거든요. 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어 이렇게 반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딸 아닙니다. 너 우리 딸 아니지 왜 반말이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그랬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거는 우리 딸이 아니라고. 아니다. 말투가. 네. 이기동 대표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대표님께서는 직접 뭐라 그럴까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5개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를 차려놓고 해외에 있는 총책들과 한국의 총책들이 공유를 해서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모든 보이스피싱의 총지를 내리는 총책. 네. 그리고 국세청입니다. 경찰청입니다. 자녀가 납치되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 이제 연구원 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구원이 있어요? 네, 브레인. 자기들도 연구를 해야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범죄자들은 일입니다, 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안 됩니다. 세 번째, 한국에 내려와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에 최고 총괄하는 팀입니다. 인출책. 왜? 모든 범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책이 있고 다음에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 도구로 사용돼가는 대포 통장, 통장 관리책, 그리고 개인정보 빼내는 팀. 이 5개 조직이 공유를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는 조직, 거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건데. 네네. 그 연구까지 하는 팀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그런 거에 당할까? 이랬다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보이스피싱의 그 유형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기동 대표님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이겁니다. 설마 내가 당할 줄 몰랐던. 네. 문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사진도 함께 떠 있는데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삼촌, 메시지가. 많이 바쁘신가요? 조카가 삼촌한테 보내는 깨통 문자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프로필, 이게 메신저 피싱입니다. 이제 사기범들이 이 톡이나 프로필 이런 것을 해킹을 해가지고 지인이나 가족들을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를 하거나 다급한 정황을 만들거나. 근데 아까 밑에 보신 것과 같이 이 그림에는 빨간 지우본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 그렇죠. 이 표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때 이런 빨간 불이 뜨게 돼 있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 친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이 사기범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런 메신저 피싱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자 한 번이나 받아보셨겠죠? 전화는 받아봤는데 요런 거는 제가 아직 안 받아봐서 받아보셨어요? 아까 근데 딸이 문자 와도 반말이면 딸 아니다. 그렇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있으세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무수하게 봤죠. 진짜요? 네. 무수히?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네. 하지만 다 차단하고
삭제하고 아닌 걸 알죠. 혹시 신중원 변호사님은 받아보신 적 저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 뭐 이런 거는 받아본 적 있어요. 나도 그런 건 받아봤는데. 그래서 와이프 가끔 이제 직구를 하니까 혹시라도 그게 온 건가 하고 누르려고 딱 봤는데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금액도 그렇고 뭔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가지고 딱 봐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메신저 피싱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 이제 해킹 당하는. 야, 그렇군요. 메신저 피싱 뭐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메신저 피싱은 가족을 사칭을 하거나 그리고 또 기업을 사칭을 하거나 다급한 정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달콤한 이제 정황을 만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이슈가 되는 이런 문자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유포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쵸. 아까 이야기했듯이 돌잔치 뭐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결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내가 결제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뜨지?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클릭만 한다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클릭을 하는 순간에 나의 핸드폰이 악성 앱이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전화를 걸어도 악성 앱에 깔려버리면 사기범들이 당겨받습니다. 그리고 원격 조정을 해서 내 문자를 이제 의미대로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야,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 앱이 깔려버리면 이제 사기범들이 전화를 당겨받아서 금감원 직원 사칭을 하고 또 카드 회사 사칭을 하고 은행 사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일어났었을 때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뭐 피해를 좀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 일단은 무시하고 일단 이게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누군가가 뭐 많은 수익을 제안을 한다. 이런 정황이 일어났었을 때는 아니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솔직히 돈 벌고 싶으면 자기끼리 하면 되지. 왜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돈 벌게 해준다 하고. 그런 정황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말을 걸어왔었을 때는 말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 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서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부업 관련해서 오는데 거기 프로필을 보고 이제 피드 같은 걸 보면 다 예쁜 여성들. 근데 이제 그게 다 도용된 사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오면은 부업 관련 뭐 이런 거 오면 다 차단을 누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셔야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프로필 보고 콕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제 프로필 봤어요? 안 넘어가겠다. 농담입니다. 지난번에 제 SNS가 해킹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웬만한 사진들은 다 지우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그런 부업 그게 생기더라고요. 내 계정인데. 마치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해서 부업을 하는구나. 우리 신 변호사가 요즘 뭐 저 건강기능식품 팔던데 말이면서 막. 그래서 참 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설마 내가 당할 줄 몰랐던 보이스피싱 다음 수법도 한번 볼까요? 네. 대출 사기형입니다. 대출해준다는 뭐 문자, 전화. 이건 많이 봤죠. 아니, 그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힘들었던 당신을 위해서 뭐를 빌려준다 뭐 이런 문자는 엄청 와요. 서민형 대출 뭐 맞아. 그런 거. 대출을 해준다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일단 이제 기업에서는 이 대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겠습니까? 대부분 전화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그리고 돈을 송금하는 계좌가 솔직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상환을 해야 된다. 저금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거래했던 그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개인 계좌에 다 송금을 한다는 거. 계좌 번호만 알고 그리고 이 발신 번호만 정확하게 찍어내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는 또 기관에서는 절대 돈을 이체를 해라 또 전달을 해라 그리고 핸드폰을 보내라 통장을 보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사기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제 이런 전화가 왔었을 때는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냥 끊어버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끊어버려야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음 사건 제목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50억 땅 부자에서 정신병원 감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예, 50억 땅 부자에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연. 예. 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 해당 사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장작 2년여에 걸쳐서 일어난 사기 사건입니다. 네. 먼저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이제 67세의 나이로 20년 넘게 컨테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이 서울 양재동과 성내동에 50억 원대 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예. 친지도 연락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A씨의 자산은 물려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A씨는 이른바 땅 부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가 사업을 정리하고 1992년에서 3년쯤 이곳에 머무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땅 부자시잖아요. 예. 근데 20년 넘게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환갑이 넘는 나이에 혼인신고를 또 하셨다는 거? 예, 맞습니다. 이 2015년 1월 초에 A씨가 갑자기 결혼을 해요. 예. 근데 결혼 상대가 당시 61세의 B씨였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결혼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지내셨어요? 이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예.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시면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은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A 씨와 결혼한 B 씨 이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B 씨가 A 씨의 인감 도장을 몰래 파고 증인 2명을 대동해서 예. 서류상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허위로 한 거 아닌가요? 이게 허위 혼인신고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B 씨하고 증인 2명만 가도 이게 혼인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예, 혼인 신고는 사실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 가도 되긴 됩니다. 예. 그 대신 이를 악용하는 피해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 한쪽 혼인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불출석한 당사자의 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인 신고는 수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구구절절 사연도 있고 뭐 증인들의 전화번호도 적었고 뭐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예.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예. 그러니까 그걸 접수를 받는 분들도 그랬을 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인공 A 씨가 갑자기 느닷없이 부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 씨에게 이제 법적으로 대리할 사람, 법적 대리인이 생기게 된 거죠. 예. 그 B 씨는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예. 예, B 씨는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소개할 사건의 최종 설계자, 예. 바로 주범 D 씨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D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 일이 잘 풀리면 빌라 한 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뭘 하려고 허위 혼인 신고까지 해요? 이게 앞으로 벌일 사건의 이제 1단계가 바로 혼인 신고를 통해서 예. A 씨에게 법적 대리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 그게 1단계였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2단계. 뭔가요? 예. 그 다음은 A 씨가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보름 뒤인 2015년 1월 말쯤에 예? 국가정보기관 요원이라는 남자 서너 명이 A 씨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이 안기부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는데요. 어머. A 씨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기부를 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 가뜩이나 안기부를 두려워하는 A 씨에게 일단은 가지고 온 전기 충격기로 위협하면서 A 씨를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 D 씨. 예. 최종 설계자라고 그러니까 하나? 그 설계자. 이 D 씨는 이 사람이 그 땅 많은 부자라는 거는 어떻게 알고 접근한 거예요? 이 주범 D 씨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하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서 A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50억 원대 땅을 가진 홀몸 노인이 있는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다.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다. 근데 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기부 직원을 두려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개인정보야. 네, 또 경계심이 많아서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은데 오피스텔 건물주라고 자신을 소개했더니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통해서 A 씨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보를 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말을 듣고 이제 뭐 진짜 그런가? 반신반의했지만 걸린 돈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50억 원이나 되니까요. 네. 예, 차근차근 범죄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1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대리인을 만들었죠. 혼신고해가지고. 네. 다음 단계로 A씨에게 들이닥친 정보기관 요원들은요. 국가비밀 사업이라면서 A씨의 정신을 빼놓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A씨가 조현평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땅 문서에 막 도장을 막 찍어서 넘긴 거죠. 그래서 A씨의 땅이 넘어가는 것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예. 이 D씨 등 공범 6명은 2015년 2월 30억 원 상당의 양이동 토지를 4월에 10억 원 상당의 성내동 토지를 제3자에게 모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하고 손해진 돈은 자그마치 이제 30억 원 가량 됐고요. 예. 이들은 적당히 서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